네, 이제 요약집 61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관련된 핵심 이론 요약 빠르게 정리해보고 관련된 최근의 기출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이 9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그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해서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죠. 결국 중개와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중개보수와 실비뿐인데 그 내용이 실비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실비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원래 실비라고 하는 말은 실제 경비 그 뜻이죠. 소요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이 실비의 명목으로 인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요. 이거 실비로 인정을 해주고 공인중개사법이 새롭게 실비의 명목으로 인정해 준 것이 구차 개정을 통해 도입한 건데 아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만일 계약금 등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도 일정한 수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개 완성의 대가인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실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비는 어떤 명목의 실비냐에 따라 부담자를 구분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전 의뢰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비는 어떤 명목의 실비냐에 따라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보수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는다고 규정했다고요? 잘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근데 각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각 받는다. 그래서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중개보수는요, 공증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문서 작성 비용 등과 함께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중개보수도 부동산 매매 비용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 비용은 민법상 균분주의를 취해요. 균등하게 배분해서 부담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비용과는 달리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데 언제 받느냐? 받기로 한 날 받습니다. 주기로 한 날 달라고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보수 지불 시기에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한 시기에 중개보수 받으면 되죠. 근데 만일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그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가 된 날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25조 3항, 26조 1항에서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들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완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보수지불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중개보수 받는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요?
돈 벌려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만 해도 발생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정지조건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중개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중개가 완성되고 이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란 거래계약 체결이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결되었던 거래계약이 이행 과정에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중개 완성으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이 이행 과정에서 깨져도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된 원인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때문에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과실 때문이 아니라 지들끼리 합의 해제할 수 있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이 깨질 수 있죠.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중개보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보수의 법정된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을 일단은 양분합니다. 양분의 기준은 물건이 주택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기준으로 양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주택이었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묻는 게 있죠. 주택에 뭘 중개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를 중개했다면 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했다면 단순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는 1,000분의 8. 요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1,000분의 9, 1,000분의 8 범위만 정했어요. 아웃라인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정해서 이제 시도 조례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각 시도는 조례를 통해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했을 때 거래 금액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어떤 요율과 한도액이 적용될 것인지를 누가 정한다? 시도 조례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율과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 그대로 요율 및 한도액 표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 요율 및 한도액 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방금 전 시간에 보신 보증설정 증명서류와 함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고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을 중개 완성했을 때에는요. 게시된 요율표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게시된 요율표에 따라 그 말은 시도가 조례를 통해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니 각 시도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의 유격일 뿐이겠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언제나 요율 한도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정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할 수 있죠. 그럼 요율표는 누가 정한 요율표를 봐요? 서울시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본다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요율 정합니까?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요. 뭘 믿어야지. 그렇다고요.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심지어 인장 등록까지도 다 어디 가서 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율 한도액만큼은 분사무소조차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 설치했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파트 매매를 중개 완성했답니다. 그러면 아파트니까 요율표 봐야죠. 누가 정한 요율표를 봐요? 대전광역시 요율표를 보는 겁니다. 주사무소가 서울 종로에 있어도 물건이 부산 사하에 있어도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 한도액을 적용한다. 물건이 무엇일 때? 주택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아닌 물건을 중개했다면 그게 공장이냐 농지냐 임야냐 불문하고 매매 중개했냐 임대차 중개했느냐도 불문하고 원칙은 비주택은 다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서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외가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주택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오피스텔의 범위가 62페이지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남목 2에 따르는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이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니 매매 등을 중개했다면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면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비주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1천분의 9나 5나 4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 받으면 되죠.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게시되어 있는 요율 한도의 표에 비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9, 5, 4 범위 내에서 나는 얼마까지 받을 것인지 스스로 희망 요율을 정하여 어떻게 해요? 요율 한도의 표에. 그러니까 게시된 요율 한도의 표에다가 희망 요율을 명시하라는 거죠. 명시하고 이 명시한 희망 요율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무엇이냐가 중개보수 계산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판단되어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복합 건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 물건은 주택으로 판단. 그럼 거꾸로 미만이라면 비주택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셨는데 요율은 기준 금액과 곱해서 산출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율에 곱해야 할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득실 변경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매매 계약일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총 거래 금액이. 근데 유의할 것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을 때만큼은요,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양권 전매 당시 기납입된 금액에다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었었다면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은 무엇이랍니까? 고액의 교환가액, 거래 교환 대상 물건 중 높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일 경우에는 채권 전세까지 포함해서 전세금 혹은 전세 보증금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될 건데, 이제 문제는 월세 있는 임대차이거든요. 월세 있는 임대차일 경우에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은 일단 월세 보증금이 있겠죠. 이 보증금을요, 월 단위 차임액, 월세입니다. 월 차임 곱하기 100 하여 나온 금액을 보증금과 더하여 이 합산된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월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이하, 미만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100을 70으로 낮추어서 월차임과 곱해 보증금과 합산을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기준 금액을 요율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물건이 주택이라면 구간별로 요율뿐만 아니라 한도액이 주어지잖아요. 한도액은 한도가 되는 금액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낮으면 산출액이 중개보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높으면 그때는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되는 거죠. 근데 계산 결과 공교롭게 산출액이 한도액과 같으면 한도액까지는 받아도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한도액까지는 받아도 된대요? 안 된대요? 아무 말도 없어요. 된다 그랬어요. 뭐 아무 말도 없어요. 된다 그랬어요. 언제 된다 그랬냐? 33조 금지행위가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법이 정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어떻게 하여 금품수수하지 말라고? 네, 초과하여 금품수수하지 말래요. 초과하여 받지 말라는 말은, 그러면 5만 원을 초과하여 받지 마세요. 그러면 5만 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니까. 그러니까 단순화하면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산출액이 중개보수, 산출액이 한도액과 같거나 높으면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정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어떻게 받는다? 각각 받습니다. 각각 받는데요. 단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이거는 매매한 것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때는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받도록 합니다. 단 이제 잠시 후에 적용해 보시겠지만 사례가 나오면요, 3동일이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동일한 중개대상 물이었는지, 그리고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었는지, 그리고 동일한 기회였는지, 3동일이 모두 충족되는 사례라면 그때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 관련 이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요,
기출 비중이 1.5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가 나오거나 두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는 해는 없음. 매년 나오는데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두 문제가 한 회에 출제가 되면 보통 한 문제는 중개보수 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을 묻는 이론 문제 한 문제와 또 한 문제는 중개보수액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개보수액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산 문제 나와봐야 이거 하나거든요. 복비 계산하는 거. 뭐 학개론에서 나오는 그런 계산 없어요. 그냥 복비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고 단순한 사칙 연산, 덧셈 아니면 곱셈 나오지 뺄셈 나눗셈도 안 나와요. 미적배는 나오지도 않고 뺄셈 나눗셈도 없어요. 그냥 덧셈 곱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칙 연산의 계산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덧셈이나 곱셈을 잘못해서 문제를 틀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덧셈이나 곱셈을 잘못해서 보수 계산 문제를 틀릴 수도 있을까요? 네. 안 틀려요. 그렇게 해서 안 틀려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덧셈이나 곱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할 거예요. 나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잘못 눌러서 틀릴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누르니까 3을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떨다가 8을 눌러서 틀릴 수도 있을까요? 안 틀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틀려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객관식으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덧셈이나 곱셈을 잘못하잖아요. 산수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계산 끝나고 시험지를 보면 내가 계산한 금액이 없어요. 덧셈 곱셈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바로 알고 수정할 수가 있다고요. 덧셈이나 곱셈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계산은 지금 보신 내용에 적용을 잘못해서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 속에 적용을 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 기출문제가 11문제 정도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정답과 해설이 바로바로 붙어 있지만 정답과 해설을 보지 마시고요. 그 계산 문제만 골라서 얼른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저와 함께 관련된 계산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10분간 쉴 테니 여러분들은 쉬지 마시고 지금 요 실효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해설과 정답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분 후에 관련된 문제, 이제 기출문제 보도록 할 겁니다.